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에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1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5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드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제는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